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인디자인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의 기본 작업 환경과 페이지 설정, 그리고 기본 사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게 되면 처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신속하게 새 파일을 시작할 수 있죠. 기본 사이즈를 미리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4 사이즈, 아이패드 프로용 사이즈, 웹용 사이즈, 그 다음 더 많은 사전 설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인디자인은 실제 프린트를 하거나 인쇄하기 위한 작업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웹용이나 또는 모바일 작업물도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용도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쇄용 작업물을 만들 경우에 인쇄를 누르시게 되면 A4, A5, A3가 기본 설정으로 나오게 되고요. 사전 설정 모두 보기 누르시면 좀 더 다양한 사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웹을 누르시면 웹용 사이즈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웹페이지라든지 또는 인터넷용 배너나 초대장, 광고 같은 것도 인디자인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도 여기서 미리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바일용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도 설정할 수 있죠. 모바일로 전송되는 광고용 포스터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종류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새 파일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열기를 이용하면 기존 인디자인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새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봤던 새로운 문서 만들기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인쇄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A4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A4의 사이즈가 나오죠. 그 다음 방향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죠. 세로 방향이나 가로 방향 지정할 수 있고요. 그 옆에는 바인딩이라고 있는데요. 이 인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인쇄물을 작업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웹이나 모바일 상관없이 전부 바인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인딩은 책을 만들 때 어느 쪽을 묶어주느냐 여기서 선택하는 거죠. 자, 좌측을 묶는 책일 경우에는 기본값인 좌측 바인딩을 선택하시고요. 가끔 책들 보면 디자인적으로 우측 바인딩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우측 바인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기본 바인딩을 많이 쓰죠. 자, 그 다음 몇 페이지 만들지 미리 여기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작업 중에 페이지를 늘릴 수도 있지만 처음에 아예 페이지 숫자를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주보기인데요. 자, 여러분이 책을 펼쳐서 보시죠. 자, 그 경우 왼쪽과 오른쪽 페이지를 동시에 보면서 작업하기 위한 것이 페이지 마주보기가 되겠습니다. 한 장짜리 작업일 경우에는 마주보기가 필요 없죠. 그때는 체크를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장의 페이지가 있을 경우에는 페이지 마주보기를 체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장짜리를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마주보기는 끄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파일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연습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여백 및 단이라고 나오죠. 여백 및 단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페이지에 여백과 단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여백은 이런 작업물을 만들 때 사방에 여백을 주게 되죠. 끝에까지 붙여서 작업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여백을 정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기 위한 기준점을 잡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여백 바깥으로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가이드선이 있으면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백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백을 상하 좌우를 각각 다르게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체인을 끄시고 위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을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체인을 켜시면 한쪽만 바꿔도 나머지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다 같이 바뀌죠. 자, 저는 그냥 20으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백 및 단 설정할 때 미리 보기를 항상 켜주시는 게 좋겠죠.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면서 설정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니까요. 미리 보기는 꼭 켜고 이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열 개수 지정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인쇄물들
광고나 잡지 같은 것들을 보시면 전체를 쓰지 않고요. 항상 열을 나눠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잡지로 검색을 했는데요. 이 레이아웃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전체로 글을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이게 전부 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을 두 개로 나눌 때는 2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런 잡지를 보면 전부 이렇게 열이 나누어져 있어요. 일반적인 소설책이라든지 긴 내용의 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글이 이어지게 되지만 그 외의 대다수는 이런 식으로 열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 열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게 돼요. 자, 열을 하나 늘려볼게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서 두 개의 열로 나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간격이 이 사이 간격이 되겠습니다. 열과 열 사이 간격이 되겠죠? 자, 필요 없으면 그냥 하나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쓰기 방향도 지정이 되죠?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세로로 주시면 글을 세로로 쓰게 되겠죠? 디자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로로 쓰는 경우는 잘 없죠? 주로 가로로 놓고 쓰게 됩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디자인의 처음 작업 화면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작업하기 위한 메뉴들이 있는 곳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좌측은 툴들이 모여있는 툴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이라든지 실제 작업할 때 메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우측에 있는 속성 페이지에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 창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메뉴들을 선택을 했을 때도 우측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작업하는 공간이 여기가 되겠죠. 자, 이곳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하얀색 부분이 있고 바깥쪽에는 회색이죠. 우리가 실제 작업하는 공간은 이 하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작업하는 공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부분은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책상 위에 도화지를 얹었어요. 그리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도화지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칠해지겠죠. 책상에 칠해지는 거죠. 하지만 도화지를 들게 되면 어때요? 도화지에만 칠해져 있는 게 보이듯이 바깥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작업 공간은 하얀색 부분이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인디자인과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워드 프로세서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워드 프로세서의 경우는 내가 쓴 글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MS 워드 프로세서를 열었는데요. 내가 글을 쓸 때 여기에 커서가 깜빡이는 것부터 글을 쓰게 되죠. 자, 중간에 이만큼 띄워서 여기에 글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럴 수 있나요? 안 되죠. 여기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탭을 넘기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엔터를 넘겨서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여기에 글을 쓰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인디자인은 이럴 필요 없이 아무 곳이나 내가 원하는 곳에 글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디자인 작업 같은 것들을 할 경우에는 인디자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디자인의 기본 툴인 글씨를 쓰는 타입 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글을 쓴다고 하면 무조건 T라는 툴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타입 툴이에요. 이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어떤 어도비 프로그램이든 T가 나오면 글씨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도비 프로그램은 하나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자, 타입 툴 선택한 다음 도화지에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냥 클릭해서는 글씨를 쓸 수 없고요. 글씨를 쓰기 위한 텍스트 박스가 그려져 있어야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워드 프로세서와의 차이가 되겠죠. 자, 확대를 좀 더 해볼까요? 자, 확대는 툴 팔레트에서 돋보기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화지에 가져오게 되면 돋보기 안에 플러스 표시가 나오죠. 이 상태는 확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확대가 되겠죠. 자, 이제 축소를 해볼까요?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표시로 바뀌죠. 클릭, 축소, 클릭, 축소, 클릭, 축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확대와 축소를 할 때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어느 정도 축소가 됐는지는 도화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보이게 되죠.
지금 25%로 축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좀 더 축소해 볼까요? 그러면 16%죠. 확대를 하게 되면 해당 퍼센테이지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100% 사이즈가 되겠어요. 자, 이것은 실제 키운 게 아니죠.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 작업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단지 보이는 것만 크게 보거나 작게 보는 겁니다.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텍스트 박스 안에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텍스트 박스 안으로 넣게 되면 I자 커서만 나오고요. 밖에 빼게 되면 I자 커서 주위에 점선이 그려져 있죠. 자, 이 상태는 텍스트 박스를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I자 커서는 글씨를 쓰기 위한 준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커서가 깜빡이면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디자인은 내가 쓴 글씨를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옮겨 놓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텍스트가 써 있는 텍스트 박스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타입 툴로는 글씨만 쓰는 툴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위에 보시면 선택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 선택 도구를 클릭하시면 텍스트 박스가 바뀌게 되죠. 보이지 않던 조절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것은 물체가 된 상태예요. 이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물체를 들고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자, 원하는 곳에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백 안내선을 우리가 20mm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글을 들고 여백 바깥으로 뺐습니다. 자, 글은 그대로 나오죠. 여백은 기준점을 잡는 것이지 작업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워드 프로세서는 여백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자,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글을 쓰다가 이 여백선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나갈 수 있습니까? 백스페이스로 지우더라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죠. 자, 이것은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디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선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쓴 다음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디자인적인 작업을 할 경우 좀 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확대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여기 있는 돋보기 툴을 누르신 다음 클릭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돋보기도 단축키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커서가 돋보기 모양으로 바뀌죠. 지금 돋보기 툴이 선택되어 있지 않고 선택 툴이 선택되어 있죠. 하지만 툴은 돋보기로 잠깐 바뀐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확대를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Alt 키를 또 하나 누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죠. 자, 축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돋보기 바로가기 단축키를 이용하는데요. 이 단축키 무조건 외우세요. 자, 인디자인은 작업을 하다 보면 확대 축소할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돋보기 누르시고 확대하고 다시 들어가서 다른 툴 누르고 이거 불편해서 작업이 안 돼요.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확대, 컨트롤 스페이스 알트 축소죠. 자, 그 다음은 타입 툴 단축키죠. 자, 타입 툴 단축키 T에 마우스 얹으면 문자 도구 옆에 T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T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타입 툴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선택 도구는 단축키가 V죠. 그런데 선택 도구의 경우는 V와 ESC 두 개가 있죠. 자, 그 이유는 이렇게 타입 툴로 글씨를 쓰다가 단축키 V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V가 써지겠죠. 우리는 선택 툴로 바꾸는 단축키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글씨를 쓰는 도중에는 V 단축키가 아니고요. ESC 키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도구로 바뀌게 되겠죠. 그 외에 다른 툴을 선택을 했을 때는 V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타입 툴이 선택되어 있을 때만 ESC 키를 눌러서 선택 도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위쪽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도화지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 있는 손바닥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 도화지를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수없이 사용해야 되는 툴인데요.
그때마다 선택하려면 작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툴이 선택되어 있던 키보드에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단축키 4가지 배웠네요. 선택 도구 단축키, 타입 툴 단축키, 확대 축소 단축키, 손도구 단축키. 자, 그 다음은 손도구도 타입 툴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손바닥 단축키 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스페이스가 먹어버리죠. 자, 그럴 때는 Alt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손바닥으로 바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자, 인디자인의 경우는 타입 툴이 선택되어 있을 때 선택 도구와 손바닥 툴 단축키가 다른 이유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도중에 단축키에 해당하는 키가 그대로 여기에 글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입 툴을 선택을 했을 때는 선택 도구와 손도구 단축키만 다른 단축키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장을 해볼까요? 자, 파일에 들어가시면 저장이라고 있죠? 저장합니다. 자, 연습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연습으로 저장이 되고요. ID라고 써있는 이런 아이콘이 보이죠? 이 아이콘이 보이면 무조건 인디자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인디자인 파일의 확장자는 .indd가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속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파일 형식이 indd라고 나오죠? 인디자인 확장자는 indd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파일은 인디자인이 없는 컴퓨터에서는 열 수가 없겠죠. 인디자인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만 열 수 있는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인디자인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에서 문자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과 문자 조절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툴 팔레트에 있는 문자 도구를 이용하게 되죠. 문자 도구를 선택한 다음 도화지에 클릭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쓸 수 있는 박스를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글을 써주게 되는데요. 자, 글을 쓰는 방법은 여러분이 기존에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키보드 한영키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한자 입력도 동일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지금 알아까지만 썼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텍스트 끝에까지 걸치게 될 거예요.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텍스트 박스 경계선까지 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자를 입력을 할 때 페이지 여백선까지 글씨를 쓰게 되면 엔터를 따로 넘기지 않아도 알아서 다음 줄로 넘어가죠. 자, 그거와 동일합니다. 인디자인은 텍스트 박스에 한정이 돼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이 박스를 글씨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에까지 오게 되면 엔터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글씨 입력하면 또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선택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텍스트 박스 조절점을 잡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변 위에 포인트점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텍스트 박스에 한정되기 때문에 박스를 줄이면 글씨도 같이 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글씨가 박스에 따라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코너에 마우스를 얹고 줄이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박스의 크기에 따라서 글씨는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중간에 엔터가 들어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늘리거나 줄이면 글씨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에 엔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타입 툴을 선택하고 문자 도구의 다음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가 커져도 글씨가 딸려오지 않죠. 자, 이 경우에는 엔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는 엔터를 쳤기 때문에 빈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엔터를 입력한 곳까지는 박스를 줄여도 텍스트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터 안쪽으로 텍스트 박스가 작아지게 되면
글씨가 밀려 들어가게 되겠죠. 자, 하지만 그 다음에 엔터는 또 뒤쪽은 전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워드 프로세서는 도화지에 글씨를 아예 입력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지만 인디자인은 박스 안에 글씨를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글씨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글씨를 클릭 드래그해서 긁습니다. 그러면 이 글씨에 대한 기본 조절이 우측에 있는 속성 페이지에 문자라는 곳에 나오게 돼요. 그 다음 이 조절창을 상단에 꺼내 놓을 수도 있어요. 위쪽 메뉴에서 창을 누르신 다음 여기서 컨트롤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안 보이던 컨트롤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 글씨에 대한 조절을 이 컨트롤 창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속성 창에 문자에서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모니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니터를 넓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창을 열어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모니터가 작은 분들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컨트롤을 닫고 여기 있는 속성의 문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서체부터 바꿔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서체가 나오죠? 속성창도 여기 서체가 있어요. 자,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서체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여러 가지 서체 중에 원하는 서체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체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원하는 서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체 크기가 있네요. 여기서 사이즈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여기는 위아래 버튼을 이용하셔도 되고 여기서 직접 클릭해서 원하는 서체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서체는 직접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포인트 또는 2포인트씩 바뀌게 되는데요. 0.5포인트씩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20.5포인트 주시게 되면 20.5포인트 사이즈로 글씨가 조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글씨를 키웠더니 박스 사이즈보다 글 양이 많아서 다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의 문자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까지만 나오고 다가 가려졌어요. 그 이유는 이 박스 자체의 크기가 글씨를 다 담지 못하는 거죠. 인디자인은 박스 안에만 글씨를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넘쳐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 경우 여기 있는 선택 툴을 선택하게 되면 글씨 박스 우측 하단에 보시면 빨간색 플러스 박스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글씨가 넘쳤다는 뜻이에요. 자, 이 경우에 텍스트 박스를 누르게 되면 보이지 않던 글씨가 보이게 되고요. 빨간색 박스는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때는 글씨가 넘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되면 빨간색 플러스 박스로 바뀌죠. 이 경우는 보이지 않는 글씨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체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 레귤러라고 나오네요. 이 레귤러는 서체의 볼드체라든지 이태릭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체는 한 가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레귤러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0으로 바꿔서 다른 서체를 지정을 해볼게요. 서체들을 보시면 우측에 괄호를 쳐서 9, 15, 3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아리얼체 선택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옆에 보시면 현재 레귤러인데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네로우체, 그 다음 이태릭체, 그 다음 볼드체. 자, 이런 것들이 이 서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서체를 보시면 그 뒤쪽에 숫자가 보여요. 그 숫자만큼 변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없는 것은 한 가지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행간이죠.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 하시고 행간을 늘려볼까요? 자, 줄 사이 간격이 늘어나죠? 이렇게 줄 간격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이 경우 넘치게 되면 또 여기 플러스 표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값은 여기 있는 화살표 누르시고 자동 누르시면 해당 서체의 사이즈에 맞는 행간으로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기준선 이동이 되겠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물결 모양 글씨 같은 변형된 글씨를 만들 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긁었을 때 선택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 경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선을 기준으로 글씨를 위로 올리거나 또는 아래로 내릴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의 글씨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물결이 치듯이 나오게 되죠. 워드 프로세서는 이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인디자인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긁으시고요. 여기에서 0 입력하시면 기본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대문자, 소문자 변형이 되겠습니다. 캡스 기능이라고 하죠. 영어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영어의 경우 소문자로 썼는데 이런 앞쪽만 대문자로 바꿔야 돼요. 그때마다 대문자로 입력하려면 귀찮죠. 전부 소문자로 입력한 상태에서 해당 텍스트만 선택하고 대문자로 바꿔주면 해당 텍스트만 대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 입력을 했을 때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일단 소문자로 입력하고 필요한 텍스트만 대문자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위첨자와 아래첨자인데요. 2의 제곱을 써야 돼요. 이럴 때 일단 똑같이 쓰고요. 작게 들어갈 글씨만 선택하고 위첨자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작게 올라가게 되겠고요. 이걸 누르면 아래쪽으로 작게 들어가게 됩니다. 위첨자와 아래첨자. 자, 그 다음 밑줄과 취소선이죠. 자, 드래그해서 밑줄 주시면 아랫줄이 생기게 되고요. 취소선 주시면 취소선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자고와 장평이라고 하는데요. 글씨를 위아래로 길게 만들거나 좌우로 넓게 만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자고를 높여 볼게요. 그러면 위아래로 길어지죠. 자, 그리고 100% 놓고요. 장평을 넓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넓은 글씨가 되겠죠. 글씨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위아래 길이와 좌우 넓이가 넓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자간이 되겠습니다. 글씨와 글씨 사이에 이 간격이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간을 주시게 되면 사이 간격이 넓어지게 되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자 도구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씨의 컬러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글씨 컬러는 상단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여기에 T라고 나오죠. 자, 이게 글씨 컬러인데요. 이 글씨 컬러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기본 컬러만 나오게 되고요. 글씨 컬러를 직접 지정을 하시려면 툴 팔레트 아래쪽에 있는 T자 글씨 컬러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색상 피커가 나오죠. 자, 어도비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팔레트일 텐데요. 하나 다른 점은 인디자인의 경우에는 여기서 컬러 종류를 선택하지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여기서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컬러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디자인 컬러 설정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바만 조절하시면 좌측의 컬러가 바뀌게 되고 거기서 원하는 컬러 설정한 다음 우측에서 다시 그 컬러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합니다. 그러면 텍스트의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은 선색이죠. 자, 여기 있는 선색 더블 클릭하시고 선색을 또 지정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색을 지정을 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주위에 선색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워드 프로세서와의 또 차이점이 되겠죠. 워드 프로세서는 이런 거를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인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그래픽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기능들은 우측에 있는 속성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도 채우기라고 나오고 획이라고 나오죠.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자 부분도 그대로 나오죠. 자, 편리한 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외에도 좀 더 다양한 문자 조절 기능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상단 창을 눌러보시면 문자 및 표라고 있죠. 자, 여기서 문자 창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문자 팔레트가 따로 열려요. 여기는 좀 더 다양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서체라든지 볼드체, 이태릭체 여기서 그대로 지정할 수 있고요. 사이즈, 행간, 장평, 자고, 자간 그대로 있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회전이 있죠. 이 회전을 이용하면 글씨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회전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살표 누르시고 45도 했습니다. 그러면 글씨가 옆으로 회전되죠? 원하는 글씨 아무거나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원하는 각도로 회전시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디자인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 조절도 되죠. 자, 지금 0도인데요. 여기서 각도를 좀 주시게 되면 원하는 만큼 기울기를 줄 수가 있죠. 이태릭체하고는 또 다르죠. 이태릭체는 각도가 정해져 있죠.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태릭체를 주시면 이 각도로만 회전이 되는데, 이태릭체를 안 주고 여기서 각도를 주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각도만큼만 기울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문자 팔레트가 되겠어요. 자, 기능들은 다 동일하죠. 문자 팔레트가 제일 기능이 많고요. 문자는 좀 적고 컨트롤 패널은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절을 많이 하실 때는 문자 팔레트를 열어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인디자인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의 기본 도형과 도형 변형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를 쓸 때 이용하는 텍스트 박스가 있겠죠. 자, 이것도 일종의 도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제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 도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사각형 도구, 타원 도구, 다각형 도구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면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런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타원 도구를 선택하면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고, 다각형 도구를 선택하면 다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박스 도형과 기본 도형을 그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불러들이는 프레임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 도구는 사진을 불러들일 때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일단 기본 도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팔레트에 있는 도구 중에서 도구 아이콘 옆에 보시면 삼각형이 보이죠? 이 삼각형이 있는 도구들은 클릭하고 기다리게 되면 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도형도 마찬가지죠? 누르고 기다리면 이렇게 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각형 도구로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조절점들이 생기게 되죠. 자, 이 조절점들 조절하는 것은 툴 팔레트 상단에 있는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들고 움직이거나 그 다음 변이나 코너를 잡고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도형에는 컬러를 넣을 수가 있겠죠. 툴 팔레트에서 내부색과 선색 두 가지가 있죠. 자, 내부색 더블 클릭하신 다음 원하는 컬러 선택하시고 확인하면 해당 컬러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선 컬러를 더블 클릭하시면 선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색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을 때 상단을 보시게 되면 컨트롤 패널의 모양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문자 도구로 문자 박스를 그린 다음 그 안에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나오는 컨트롤 팔레트에 있는 이런 조절 메뉴들이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바뀌게 되죠. 이것은 도형에 대한 조절 메뉴가 되겠고요. 이 경우는 문자에 대한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텍스트 박스와 도형을 선택을 할 때 텍스트 박스는 문자 도구로 선택을 한 상태고요. 여기 있는 도형은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한 상태죠. 자, 그러면 컨트롤 팔레트 메뉴가 다른데요. 만약 선택 도구로 도형을 선택하거나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컨트롤 패널 메뉴는 동일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 있는 텍스트 박스도 이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일종의 도형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택 도구로 텍스트 박스를 선택한 다음 내부색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똑같이 박스의 색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선색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선색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박스의 용도는 다르지만 선택 툴로 선택했을 때는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문자 도구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도형 안에 있는 문자에 대해서만 조절하는 것이 되겠죠.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팔레트에 있는 도형 변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까요? 도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팔레트에 X, Y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위치 값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도화지에 좌측 상단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뭐로 바뀌죠?
00으로 바뀌죠. 자, 즉, 이 도형의 좌측 상단 포인트,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 위치가 이 도화지에서 도형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고 도화지의 좌측 상단 끝에 맞춰주게 되면 이 도형의 위치가 00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옆에는 도형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지금 37.5mm, 37mm죠. 가로, 즉 위드 값이고요. 세로, 하이트 값이 되겠습니다. 가로가 37.5mm, 세로는 37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를 원하실 경우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그 사이즈에 맞춰서 도형이 변화가 되겠죠. 여기 있는 문자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자 박스도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주면 위치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 사이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사이즈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똑같이 원하는 사이즈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 도구로 선택을 했을 때는 문자 박스, 도형 박스 상관없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도형 사이즈 옆에 보시게 되면 체인 표시가 있어요. 자, 이것은 클릭을 했을 때 가로를 바꾸면 세로도 바뀌게 됩니다. 즉 비율대로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가로를 25mm로 바꾸게 되면 그 비율대로 세로도 자동으로 바뀌죠. 가로 세로를 따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이 체인을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율대로 조정을 하실 때는 체인을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키우기 기능인데요. 이것은 좌측에 있는 사이즈와는 다르게 퍼센테이지로 조절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도형의 가로 넓이에 150%로 키워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지금 현재 100%를 150%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정확히 150%만큼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세로도 같이 커졌네요. 그 이유는 체인이 걸려 있어서 그렇겠죠. 도형을 비율대로 키우거나 줄일 때는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각도죠. 도형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도를 돌리면 도형이 30도가 돌아가는데 기준이 어디가 돼요? 좌측 상단 꼭지점이 되죠. 기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죠. 기울기도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기울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선을 기준으로 얼만큼 기울었는지 여기에 각도로 나오게 되겠죠. 다시 0으로 돌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90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회전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뒤집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좌우로 뒤집는 거죠. 그 다음 내부색과 선색 컬러가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선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0.425 포인트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더 올려볼게요. 10포인트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선이 두꺼워지죠. 이 모든 기능은 여기 있는 선택 도구로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이용이 됩니다. 자, 글자를 좀 더 채워 넣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컨트롤 팔레트에서 글씨에 대한 조절을 해주게 되죠. 자, 이때 문자 도구가 아니고 선택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컨트롤 팔레트의 메뉴가 아예 바뀌어버리죠. 이 상태에서 도형을 변형할 때 이용하는 컨트롤 팔레트의 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색과 선색도 마찬가지겠죠. 자, 선을 좀 굵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선색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문자 박스도 이렇게 뒤집기도 가능하고요. 세로로 뒤집기도 가능하죠. 그 다음 회전도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문자를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지금 두 가지 도형을 봤는데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레임 도구라고 하죠. 그림을 불러드릴 때 쓰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그림을 불러드리기 위한 박스를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박스를 그렸을 때 다른 점은 X라는 표시가 보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림을 넣는 프레임 도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텍스트를 넣는 문자 박스나 일반 기본 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X가 나오지 않는데 그림을 가져올 수 있는 프레임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박스에 X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그림을 가져와야 되겠죠. 자, 박스를 그린 다음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져오기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사진을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자, 영상 소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 선택했어요. 그 다음 열기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박스 안에 내가 선택한 사진이 들어오게 되겠죠? 인디자인에서 문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사진이나 그림을 얹어야 할 경우에는 전부 이런 방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원래 사진은 굉장히 큰데 지금 박스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만 보이게 되죠. 자, 이럴 때 나는 이 사진을 줄여서 지금 박스 사이즈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 툴 팔레트에 있는 선택 도구로 가져온 그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에 포인트 점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위쪽에 컨트롤 패널 우측 끝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맞춤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것은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예요. 자, 일단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박스 안에 그림이 딱 맞춰서 들어가죠? 자, 박스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옮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죠? 자, 지금 이 박스는 직사각형이고요. 안쪽에 있는 사진은 정사각형 모양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프레임 박스의 제일 긴 쪽에 이 사진을 맞춰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려지게 되겠죠. 자, 이게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것은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가 되겠어요. 자, 이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는 공간이 생기죠. 자, 하지만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이 그림을 이 박스 안에 다 넣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짧은 쪽은 맞춰서 들어가게 되는데 긴 쪽은 당연히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두 가지 차이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프레임에 맞게 내용 맞추기인데요. 자, 이것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림이 찌그러지게 되죠. 긴 쪽은 찌그러뜨려서 짧은 쪽에 맞추고 짧은 쪽은 잡아당겨서 긴 쪽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 자체가 왜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바로 앞에 이용한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를 누르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을 때 여기 있는 프레임을 내용에 맞추면 이렇게 빈 공간 없이 프레임이 내용에 맞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이용할까요? 자, 이 경우는 이 그림을 불러들이는 박스도 일종의 도형이기 때문에 컬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내부색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채우지 못한 부분은 전부 컬러가 들어가게 되죠. 네,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내용의 프레임 맞추기를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조절하는 모든 기능들은 선택 도구를 선택했을 때 조절하는 방법이죠. 자, 선택 도구로 박스를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그림은 가만히 있고 박스만 커지죠? 지금 이 선택 도구는 박스에 대한 조절이니까 안에 있는 그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다시 프레임을 내용에 맞출게요. 자, 그 다음은 앞서 도형에서 배운 내용들 여기에 그대로 나오죠? 똑같습니다. 회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뒤집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세 가지 배웠죠? 텍스트 박스, 그 다음 일반 도형, 그 다음 그림 넣는 도형이죠. 자, 이때 각각의 도형들을 각각의 용도에만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일반 도형에도 글씨를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 타입 툴 선택을 하고 커서를 안쪽으로 가져가면 I자 커서 주위에 동그라미 점선이 생겼죠. 이렇게 되면 도형 내부를 텍스트로 채울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제일 먼저 그린 텍스트를 넣는 텍스트 도형이죠. 이렇게 텍스트 도형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파일에서 가져오기 들어가신 다음 그림을 가져오시게 되면 똑같이 그림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맞추기 기능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형이든 인디자인에서 만들어진 도형은 사진을 넣거나 일반 도형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인디자인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 기능과 작업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 작업을 할 때 텍스트만 입력을 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텍스트 외에 그림을 얹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알려드리는 기본 지식을 알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툴 팔레트의 사각형 프레임 도구로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 여기에 사진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셔서 가져오기 합니다. 바탕화면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겠죠?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들어오게 되죠? 이 그림을 여기 있는 박스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레임보다 사진이 크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이게 되죠? 우측 상단에 있는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 버튼을 눌러서 그림을 박스 안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에 사진을 얹었습니다. 자, 이때 바탕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인디자인 파일이 있죠. 지금 이 사진을 인디자인으로 가져올 때 이 사진의 위치가 바탕화면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폴더 안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인디자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얹은 이 사진 좌측 상단에 보시면 물음표로 바뀌어 있죠. 사진을 다시 바깥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체인 모양으로 바뀌었죠. 다시 넣게 되면 물음표로 또 바뀌게 됩니다. 바뀌었죠? 인디자인의 작업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인디자인은 한 페이지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0페이지 또는 200페이지 작업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진이 문서에 포함이 되게 되면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이 인디자인 파일 하나가 1기가, 2기가 또는 10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졸업할 때 사진 찍으시죠? 그런 졸업 앨범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수백 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전부 인쇄용 고화질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졸업 앨범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잡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파일 하나의 용량이 너무 커지게 되면 작업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디자인은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저장하느냐 하면 그래서 인디자인은 일반적인 저장 방식과 다른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인디자인에서 문서에 사진을 얹게 되면 이 사진 원본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화면상으로만 보이는 가상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잘 보이죠. 하지만 이 문서를 프린트를 하거나 인쇄를 하게 되면 이 사진이 전부 깨지게 됩니다. 원본이 아니고 화면상에서만 보이는 가상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프린트나 인쇄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진을 프린트나 인쇄할 순간이 오면 가상의 사진이라는 걸 인식하고 원본 사진을 가져와서 얹은 다음 그 상태에서 프린트나 인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린트나 인쇄를 걸어놓고 다른 작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원판 파일을 여기에 얹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 하나를 옮기게 되더라도 컴퓨터에서는 전부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옮겨지지가 않고요. 턱턱턱턱 이런 식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요.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인디자인은 파일을 저장을 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처음 사진을 가져왔을 때 그 위치에 그 사진이 없다면 나중에 프린트나 인쇄할 때 그림이 전부 깨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불러왔던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만 됩니다. 중간에 파일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디자인에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항상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폴더에 이름을 써주도록 하세요. 자, 이름을 썼죠? 그 다음 인디자인 파일도 해당 폴더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얹을 사진과 인디자인 파일 두 개가 한 폴더에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인디자인 파일을 열어볼까요? 자, 인디자인 파일을 열었죠. 자, 그 다음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도구로 그린 다음 가져오기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가져올게요. 사진은 지금 금방 만든 폴더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서 사진 선택하시고요. 열기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체인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곳에 가져간다든지 또는 이동을 할 때도 이 폴더만 들고 어디에서든 그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서 사진을 가져오게 되면 중간에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사진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전부 제대로 된 프린트나 인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했던 자료를 전부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인디자인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업 파일과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사진, 이미지들은 전부 한 폴더에 놓고 이 폴더 안에서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는 거 절대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폴더 안에 있는 그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에 또 물음표가 뜨게 되겠죠. 자, 이렇게 폴더를 열고 여기 있는 사진을 바깥으로 빼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음표가 나오죠? 안 되겠죠? 내가 처음에 있던 위치에 사진은 항상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폴더를 열어보시게 되면 지금 인디자인 파일이 있고요. 파일이 또 하나가 생겼죠? 자, 이것은 캐시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버리면 중간에 작업이 잘못돼서 명령 취소 같은 기능을 이용할 때 그런 기능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완전히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 캐시 파일은 절대 지우시면 안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사진도 완전히 프린트해서 끝날 때까지는 지우면 안 되겠죠. 자, 이것이 인디자인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과 기본 작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 만드시고 인디자인 파일은 그곳에 저장을 하시고 인디자인에서 가져올 사진이나 이미지도 전부 그 폴더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사진이 이렇게 한 장만 올라가 있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수십 장씩 올라가게 되면 어떤 그림이 혹시나 빠졌는지 모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상단 창 메뉴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링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하는 문서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전부 나오게 되고요. 제대로 연결이 돼 있는지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여기에 느낌표가 뜨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진은 원래 위치에 다시 가져다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사진을 지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복구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다시 가져다 놓기 전에는 프린트나 인쇄하게 되면 그 사진은 전부 깨져서 나오는 거죠. 자, 사진이 여러 장 있을 때는 링크 팔레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디자인에서 작업을 할 때 가이드선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상단과 좌측에 보시면 자가 보이죠? 이 자 중간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안내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좌측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안내선을 꺼내놓고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그린다든가 하면 정확한 위치에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가이드선은 레이아웃 잡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손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가 보이게 한 다음 안내선을 꺼내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내선을 하나 꺼내고요. 여기도 하나 꺼냈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오른쪽은 그림을 얹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텍스트 박스를 여기다 그려줘야 되겠죠? 자,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를 하나 그리고요.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텍스트가 아직 확정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레이아웃만 보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 아무 텍스트나 이렇게 치시면 제대로 된 레이아웃을 보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디자인에서 실제 텍스트로 입력한 것 같이 가상의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자, 문자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박스 안쪽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면 여기에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별 의미는 없는 텍스트지만 마침표도 있고 띄워쓰기도 되어 있고 엔터도 넘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 텍스트를 넣은 것처럼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안내선을 하나 꺼낸 다음에 이번에는 우측에 그림을 얹어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그림 박스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도구를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만든 다음 여기에 그림을 가져올까요? 가져오게 합니다.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를 주시게 되면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나는 그림으로 꽉 채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를 주시게 되면 그림이 잘리더라도 그림으로 전체 박스를 꽉 채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의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 여기 있는 이동 툴로 박스를 움직이면 박스 자체가 움직이죠. 자, 저는 이 안에 있는 그림만 움직일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마우스를 이 박스의 중앙 부분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손바닥으로 바뀌네요. 지금 툴이 선택 도구 툴이죠. 여기 있는 손 도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림의 중앙으로 가져가게 되면 손 도구로 바뀝니다. 이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도화지를 움직이는 이런 기능이 아니고요. 이 경우는 그림을 움직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박스는 그대로 있고 안쪽에 있는 그림만 움직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안에 있는 그림의 위치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모양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안내선들이 나와 있으면 헷갈려서 어떤 레이아웃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툴 팔레트를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박스가 두 개가 보이게 되죠. 하나는 표준이고요. 그 다음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는 이런 안내선들을 전부 없애고 프린트나 인쇄된 상태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미리 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실제 어떤 식으로 프린트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다시 표준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서 이 박스에 컬러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7이라고 나오죠? 자, 내부색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넣을 텐데요. 색상을 넣으실 때 이 작업한 결과물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화면에서만 볼 거예요. 즉 메일로 보낸다든지 또는 SNS에 올려서 그 상태로만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RGB 컬러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RGB 색상 공간 보기라고 나오죠? 지금은 RGB 상태예요. 제가 어떤 색을 선택해도 전부 RGB 컬러가 나오게 됩니다. 레드, 그린, 블루의 컬러죠. 모니터에서 색을 표현하는 색의 삼원색이 되겠습니다. 즉 모니터에서만 볼 수 있는 색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프린트나 인쇄를 할 거예요. 이때 RGB 컬러를 이용하게 되면 프린트할 때는 그 색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니터는 주위가 완전히 어둡더라도 모니터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것은 모니터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니터에서 만드는 RGB 컬러는 기본적으로 야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린트하거나 인쇄했을 때 보는 컬러하고는 다르죠. 프린트나 인쇄물은 주위가 깜깜하면 보이지가 않죠.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과물을 프린트나 인쇄를 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CMYK 컬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색상 피커에서는 CMYK 컬러라고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색상 공간 자체가 RGB 색상만 보여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화면에서만 보이는 웹이나 메일 같은 것으로 보내는 결과물은 여기서 색을 섞으시면 되겠고요. 프린트나 인쇄를 할 경우에는 상단에 창을 누르시고요. 색상으로 가신 다음 여기서 색상 견본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문서에서 쓸 수 있는 색을 여기에 미리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색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색상 견본 팔레트에 색상을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색상은 일단은 여기 있는 내부색 선택해서 색을 추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원하는 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지 않고요. CMYK 색상 견본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 색상이 여기 있는 색상 견본 팔레트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확인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 컬러를 원하는 곳에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죠. 자, 아래쪽에도 박스를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지금 만든 컬러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컬러는 CMYK 컬러고요. 툴 팔레트에서 만든 컬러는 RG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화면에서 보이는 컬러와 인쇄나 프린트되는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CMYK 색상 견본을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색이 다르죠? 좀 더 어두워졌죠? 나는 이런 컬러를 원해요. 그러나 CMYK 색상 견본 추가하면 어둡게 나오죠? 인쇄를 해서 이 컬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화면에서 나오는 야광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프린트나 인쇄하면 이 컬러로 나오는 거죠. 색상의 범위가 다릅니다. 반드시 구분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RGB 컬러를 이용을 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의도했던 결과물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에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업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도비 인디자인 2024의 핵심.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에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과 마스터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 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상단 창 메뉴를 누르시고 페이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팔레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 페이지 팔레트에서 페이지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워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줄에서 엔터를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생성되게 되지만 인디자인에서는 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은 페이지 팔레트에서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페이지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부분 위쪽에 보면 없음과 마스터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없음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꺼내시게 되면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를 생성할 경우에는 한 페이지씩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팔레트 메뉴를 보시게 되면 페이지 삽입이라고 있죠. 이 페이지 삽입을 선택하시게 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예를 들어 5페이지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삽입이라고 나오죠. 자, 지금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2페이지와 3페이지 사이에 5개의 페이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뒤는 2페이지 뒤라고 지정이 돼 있어야 그 사이에 5개의 페이지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2페이지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확인하게 되면 2페이지와 3페이지 사이에 5개의 페이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3페이지는 8페이지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한 페이지씩 나오게 되는데요. 인디자인은 원래 목적이 인쇄용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책을 인쇄할 때 필요한 마주보기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책을 볼 때 이렇게 한 면씩 보지 않죠. 펼쳐진 상태로 보게 되죠. 책 이미지를 구글에서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책을 이렇게 펼쳐서 보게 되면 좌측과 우측 페이지로 펼쳐져서 책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인쇄 용어로 좌측을 좌수라고 부르고요. 우측 페이지를 우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좌수와 우수가 펼쳐진 상태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주보기 페이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주보기 페이지는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할 때 문서를 생성을 하죠. 자, 이때 여기서 페이지 마주보기에 체크를 하고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마주보기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선이 하나 있고요. 우측에 페이지가 하나 붙어 있죠. 자, 없음을 꺼내 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페이지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 선을 기준으로 좌수와 우수 페이지가 같이 열려 있죠. 자, 지금 페이지도 보면 중간에 까만색 선이 있고요. 좌측과 우측의 페이지가 펼쳐진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 레이아웃을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첫 페이지는 왜 오른쪽만 있을까요? 표지를 펼치게 되면 왼쪽은 표지가 있고요. 우측부터 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표지를 제외한 책 내용 부분은 오른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페이지가 같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없음에서 끌어오게 되면 계속 양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마주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주보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미 만들었는데 이때는 마주보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다시 마주보기로 변형을 할 때는 상단 파일 메뉴 누릅니다. 그 다음 문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마주보기에 체크가 꺼져 있죠. 그래서 한 페이지씩 나오는데요. 여기서 페이지 마주보기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확인합니다. 자, 페이지가 양면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펼쳐진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작업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페이지 번호는 여기에 보이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이스를 누르시고 손바닥 툴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죠. 자, 저는 지금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중간에 와 있는데 여기 있는 페이지에서는 4, 5페이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현재 내가 보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는 해당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7페이지로 이동하실 때는 7페이지 더블 클릭해 주시면 7페이지로 이동이 되겠죠. 자, 스페이스 눌러서 움직여 보면 현재 7페이지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스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기능은 페이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스터에 설정을 해서 마스터를 꺼내게 되면 그 부분을 따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챕터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여기에 1장 또는 2장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오죠. 자, 그 다음 또 반복되는 부분이 뭐죠? 페이지 번호죠. 자, 페이지 번호를 여기에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페이지 번호가 나오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자동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인디자인은 자유도가 높은 대신에 좀 더 복잡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마스터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스터로 들어가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마스터로 들어온 상태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페이지가 아니고요. 이 위에 있는 마스터입니다. 자, 손바닥으로 움직여도 움직이지가 않죠. 이 페이지만 나오죠. 지금 마스터 상태인데요. 자, 이 마스터 상태에서 페이지 번호를 넣기 위한 텍스트 박스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하나를 그렸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특수 문자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표시자로 들어가시면 현재 페이지 번호라고 나오죠. 현재 페이지 번호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A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A는 우리가 키보드로 A를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기능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지금 키보드로 입력한 A는 마스터 페이지를 꺼냈을 때 그대로 똑같이 A로만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특수 문자 삽입해서 표시자에 현재 페이지 번호로 넣은 A는 페이지 번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A를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잘 보이게 좀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으로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서체도 좀 굵은 서체로 주도록 할까요? 자, 좀 굵은 서체 지정을 했죠? 자, 이제 자동 페이지 번호를 생성하기 위한 준비는 끝났고요. 그 다음 페이지 팔레트로 와서 필요 없는 페이지들은 일단 버리도록 할게요.
자, Shift를 누르고 두 개를 선택하고 휴지통 버튼 누르시면 페이지를 지울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또 선택한 상태에서 휴지통 누릅니다. 지워지죠?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 페이지를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터를 클릭하시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끌고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A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도 A라고 돼 있죠? 자, 여기도 A라고 돼 있죠? A 마스터를 가져온 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마스터가 적용된 페이지죠? 자, 또 마스터 선택하고 또 끌어서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자, 지금 2페이지라고 나오죠? 여기는 4페이지라고 나옵니다. 아래에 있는 이 번호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돼요. 하지만 위에 있는 A는 어때요? 그냥 A로만 나와요. 자, 이것은 키보드에서 A를 입력한 것이고 여기는 페이지 번호는 현재 페이지 번호로 입력을 한 부분이죠. 이거는 A가 아니고 자동으로 페이지 번호를 매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1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는 나왔는데 3페이지는 또 아무것도 없죠. 그 이유는 마스터에서 아까 좌측에만 페이지 번호를 넣어주고 우측에는 페이지 번호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측은 페이지 번호가 나오지 않는 거죠. 자, 다시 마스터를 더블 클릭해서 마스터 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여기 A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도 페이지 번호를 넣어줘야 돼요. 이 두 개가 붙어 있긴 하지만 각각 다른 페이지죠? 작업하기 위해서 두 개를 붙여놓은 상태지 같은 페이지가 아니에요. 자,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붙인 다음 여기에 배치를 시킬게요. 새로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실제 페이지로 와볼게요. 자, A 1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1페이지 적용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2페이지, 그 다음 여기는 3페이지, 그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마스터에서 생성해서 가지고 내려온 페이지에 있는 요소들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없앨까요? 이것은 마스터에 가서 없앨 수 있겠죠. 자, 지금 마스터로 와서 여기 A라고 쓴 텍스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그 다음 마스터로 가볼게요. A라고 써있던 요소 없어졌죠? 이렇게 마스터에서 생성한 것은 마스터에서 없앨 수 있고요. 일반 페이지에서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페이지 번호가 없는 페이지를 생성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없음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없음 선택해서 끌고 와서 여기에 놓게 되면 선이 하나 생기죠. 자, 이 선은 2, 3페이지 뒤쪽으로 페이지를 추가하라는 뜻이에요. 마우스에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라고 써 있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 다음 또 A라고 나오죠. 자, 여기는 마스터가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페이지를 가져온 거죠. 자, 2페이지로 가볼게요. 2페이지, 3페이지, 그 다음 여기는 페이지 번호가 없죠. 마스터를 가져온 게 아니고 일반 페이지를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번호가 4번부터 또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 팔레트에 나와 있는 번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과 5번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가 없지만 그 아래에 있는 6번과 7번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죠. 마스터가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에 6페이지로 적용이 되죠. 중간에 페이지 번호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페이지 팔레트에 있는 페이지 번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생성을 하고 페이지 번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를 만들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은 자, 이렇게 책을 만들었을 때 앞쪽에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 있을 수 있죠. 간단한 그림이라든지 아이콘, 클립아트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책 제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마스터에 적용을 시키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마스터로 와서 여기에 간단하게 박스를 하나 그려서 컬러를 지정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컬러를 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한 색깔이 있는 박스가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또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위치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일반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죠? 원래 없었는데 마스터 페이지에 글이니까 일반 페이지에도 그대로 생겼죠. 자, 지금 두 개가 연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터 페이지에 작업하면 바로 아래쪽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페이지도 전부 적용이 됐겠죠? 자, 당연히 없은 페이지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또 마스터 페이지는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중간에 컬러를 바꿔야 돼요. 그럴 때는 일일이 페이지마다 가서 바꾸지 않고 여기 있는 마스터에서 컬러를 바꾸면 각 페이지에도 알아서 바뀌게 되겠죠. 자, 지금 이 박스를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각 페이지에서도 전부 바뀌게 되겠죠.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마스터 페이지를 이용을 하면 반복되는 그런 요소들은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작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 인디자인에서는 기본 원리만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마스터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는 마스터 페이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인사말이라서 이런 빨간색 모양 이런 거는 없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비어있는 페이지 들고 그대로 이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그러면 마스터가 없어지고요. 다시 없은 페이지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 2, 3페이지도 마스터가 적용 안 되고 그냥 없음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얹어줍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마스터를 적용할 수 있고 없앨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마스터를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스터 또 들어다가 그냥 얹어주시기만 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인디자인의 가장 기본기를 배워봤는데요. 인디자인은 인쇄, 웹의 디자인에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도 굉장히 많고 설정할 수 있는 조절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간단한 작업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좀 더 복잡하고 세부적인 작업들은 인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디자인의 좀 더 자세한 강의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에서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과 마스터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활용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혀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